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한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듣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는 사연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채널이 있고 당신들이 재밌게 듣고 있다며 저에게 추천해 주셨고 우리 사연도 한번 제보해보라고 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 유명한 말이라 이미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말을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저는 정직한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교육 철학이며 할아버지는 가문의 유서 깊은 혈통을 중요시하시며 항상 바르게 행동하고 선량한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혈통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고 할지라도 어린 시절에 불만이 많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베푸는 것이다. 바르게 살아야 하며 선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직도 할아버지가 저에게 자주 이야기해 주시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 모습 속에서는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인자하게 웃으시는 얼굴이 선하게 눈에 선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시절에 대학까지 나가셨는데 정말 똑똑하시고 배울 점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회사 하나를 운영하셨는데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꽤 큰 회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가족들이 모이면 주의를 살피고 많이 베푸라고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아빠와 큰아빠, 그리고 고모는 성품이 아주 좋고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어서 제가 자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큰아빠는 장남으로서 할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았고 우리 아빠는 전무로 계셨습니다. 막내였던 고모는 교수로 계시는데 이렇게 훌륭한 할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현명하게 자라고 걸어왔다고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끼리 사이가 좋아 명절이나 생신이 아니더라도 자주 만나곤 했었는데 덕분에 저는 외동이지만 사촌 형들과 동생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서 한 번 더 외로웠던 적은 없네요. 할머니도 그 시절에 시집살이 하나 없이 며느리들에게 잘해주어서 우리의 엄마와 큰엄마께서 시집살이는커녕 오히려 도움만 받았다고 큰엄마가 아직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저는 유복하고 행복하게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제 인생 첫 번째 불행이 고등학교 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싫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께서 그동안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시더니 백혈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그전에 잔병치레도 잘 없으셨는데 갑자기 급성 백혈병에 걸리시고 진단을 받은 후 얼마 후에 병실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재민아, 엄마가 먼저 가서 미안해. 아빠랑 행복하게 잘 살아. 엄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만큼 돌아가셨는데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고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을 받아 잘 다니던 학교도 나가지 않고 특목고에서 일반고로 전학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해 울기만 하며 집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엄마의 사망으로 충격을 받아 한동안 주저앉아 술에 의지했습니다. 또한 제 고모부는 의사였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모부에게 제발 엄마를 살려달라고 울며 빌었습니다. 고모부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날의 기억만으로도 아직도 가슴이 아파옵니다. 엄마를 보내고 나서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폐인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나가지 않았고 아빠는 무슨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거실에서 울면서 오시기만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자 할아버지는 당신 댁으로 와서 같이 살자고 하셨지만 저와 아빠는 엄마와 함께 살던 공간을 떠나지 못해 그렇게 하지 못했고 저희 아빠와 큰엄마 그리고 고모와 고모부가 자주 우리 집에 들려와 우리를 살펴보셨어요. 아버지는 큰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 회사에 다니고 계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고 회사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일반고로 와서 적응도 못하고 학교도 못 나가니까 안타깝다며 집에 반나절을 넘게 오셔서 저를 챙겨주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수능을 봐야 했던 그 시절, 인생에서 너무 빨리 상실을 경험하여 어떤 목표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저와 아빠를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그 시기를 견뎌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아빠와 함께 우울한 시간을 보냈고 서로가 방 안에만 있던 그 시기를 돌이켜보면 어떻게 버텼는지 의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겨우 버텨내며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되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고모에게 가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그날부터 의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엄마를 생각하면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의대에 입학하자 아버지는 울면서 기뻐하셨고 그때부터 아버지는 직장에 다니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며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회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고모의 제안에도 아버지는 더 이상 큰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리를 청소하며 마음을 깨끗이 비울 수 있어서 좋다는 말에 우리 가족들은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느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최고라고 하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와 아버지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아버지와 저는 엄마와 살던 집이 좋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대학을 의대에 다니게 되었는데 다시 예전처럼 집에 활기가 돌아오니 예전에 엄마가 계실 때 생각이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식물을 기르는 것이 취미였고 각종 꽃과 식물을 정말 좋아하셔서 우리 집에는 항상 화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집은 당시 사람들이 모두 하던 베란다 확장을 하지 않은 것인데 그 이유는 엄마의 꽃 화분들을 키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란다뿐만 아니라 안방, 거실, 심지어 제 방까지 화분들이 많았습니다. 고모가 우리 집에 놀러 오시면 식물원에 온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여 사람이 식물을 돌볼 수 없어 방치되어 죽거나 말라 비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살릴 수 있는 식물은 최대한 영양제를 주어 살리고 죽은 식물은 종을 확인하고 동일한 것을 다시 화분에 심었습니다. 엄마는 주로 유명한 식물부터라도 올려놓으셨습니다. 정말 희귀한 식물까지 모두 좋아하셨는데 죽은 식물 중에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특이한 식물도 많았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구하려고 정말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가족들은 제가 그렇게 식물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그런 식으로 엄마를 추모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저와 같이 다녀주기도 했습니다. 아빠도 환경미화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거리에서 나무와 꽃을 보실 때마다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전국에서 열리는 식물 관련 큰 축제나 박람회에 가는 경우가 많았고 자연스럽게 식물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식물 동호회에 가입하면 제가 모르는 식물의 이름을 훨씬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의대 공부로 바빴던 나에게 동호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그러던 중에 나는 동호회에서 어떤 여성분과 함께 지방으로 희귀 식물을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우연히 그 식물이 우리 집에서 기르던 것이었는데 모양이 매우 특이해서 혼자서는 알아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동호회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방에서 그 식물을 파는 화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식물의 이름이 뭔지 확인하고 말러 시들어 갈 것 같아 새로 사서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죠. 동호회에서 말을 하자 나와 함께 가라며 도와주신 분이 계셔서 그분과 함께 가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다영이라고 소개한 여성은 매우 밝고 친절한 성격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내성적이라 할아버지가 손자 중에서 가장 걱정했던 내가 많이 말씀하실 정도로 저는 다영이 덕분에 동행을 어색해하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으로 가는 길에 고속버스를 타고 갔었는데 떠들썩한 다영이는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의대에 진학했고 의대생임을 모르는 사람과는 식물에 대해만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영이와 저는 서로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았으며 그저 심술 얘기로만 지방에 가고 오게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어서 걱정이 되었지만 다영이는 제 걱정을 무색하게 해주었고 얼마나 편안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먼저 많이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둘 사이에 큰 진전이 있거나 연인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며 두 사람은 열심히 식물 찾기만 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만날 때까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영 씨를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겼는데 이는 정말 뜻밖의 일이었고
그것도 바로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었습니다. 대학 의대를 졸업한 후 병원에서 인턴을 하다가 그 당시 제가 근무했던 곳은 응급실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곳은 정말 너무 정신없고 미친 듯이 바빠서 힘이 빠지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날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아서 특히 힘든 날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 팔을 잡았어요. 환자인 줄 알고 영혼 없는 눈으로 뒤돌아봤지만 저를 바라보고 있던 건 다영 씨였습니다. 서로 이름만 불러 다독거렸는데 다영 씨는 웃으며 의사 씨였느냐? 고 묻더니 몰랐다고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나 쾌활한 성격대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다영 씨, 어디 아프셔서 오셨어요? 아니야, 지금은. 직장 동료가 복통이 심하다고 해서 응급실에 데려다 주러 왔어요. 재민 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요즘 동호회에 잘 안 나오시던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했어요. 저야 바빴죠. 지금도 정신이 없네요. 일이 너무 바빠서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응급 환자가 온 것 같아서 바로 뛰어가야 했는데 속으로 다영 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정말 달려가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은 항상 시간이 귀한 곳이어서 환자들이 조금만 눈을 뗀다 해도 금방 상태가 악화되고 새로 오는 환자들 때문에 너무 바쁘죠. 그날도 정말 너무 바빴는데 밥도 마시듯이 먹으며 더 쉬지 못하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와도 계속해서 퇴근할 수 없었고 겨우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려는데 다영 씨는 이미 집에 돌아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영 씨는 병원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7시간이나 기다렸다면서 너무 죄송해하면서 다영 씨를 데리고 비올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사준 거예요.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될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기다리고 싶어서 기다린 거예요. 밥까지 사주셔서 저는 남는 장사죠.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했는데 저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고 다영 씨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다영 씨는 예전과 아주 똑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말을 잘하고 웃어주는 것이 몇 년 만에 만났지만 크게 어색한 게 없이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식물 동호회에서 만난 것 때문에 얘기도 많았는데 저는 의사가 되고 나서 너무 바빠서 식물은 예전처럼 돌보지 못한다고 했더니 다영 씨가 본인이 대신 돌볼 수도 있고 영양제나 씨앗도 주겠다고 하며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 뒤로도 다영 씨는 같이 밥을 먹자고 하고 공원에 가자고 하며 연락을 해왔고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영 씨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인이었을 때와는 달리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고 가장 달랐던 점은 아무래도 가정사를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영 씨에게 사실 내가 식물 동호회에 가입하게 된 것도 돌아가신 엄마 때문이고 의사가 된 것도 엄마 덕분이라고 했고 다영 씨는 제 이야기를 알게 되자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고생 많았다고 토닥여 주었어요. 저는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도 처음이라 사실 많이 긴장했었는데 다영 씨가 울면서 나를 위로해 주니까 얼마나 위안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다영 씨에게 많이 의지하고 다영 씨도 나를 의지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물론 인턴 생활하며 일 때문에 바빠서 다영 씨를 많이 챙기지 못하고 연락도 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었는데 다영 씨는 이러한 점들을 오히려 이해해주는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의사 생활이 이렇게 바쁠 줄은 몰랐는데 정말로 잠을 자는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맛있는 것처럼 먹어야 했어요. 그래도 그 시간 속에서 짬내어 다영 씨와 만나면 최대한 잘 해주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저는 다영 씨와 무탈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사촌년들과 사촌 동생들과 친하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날 사촌 여동생이 제게 같이 밥을 먹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친동생처럼 생각하던 동생이었고 워낙 어릴 때부터 친했던 동생이라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영 씨에게 오늘 저녁은 사촌 동생과 같이 먹겠다고 말하니 다영 씨가 자기도 같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워낙 성격이 부침성 좋고 낯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 저는 알겠다고 했고 사촌 동생에게 물어봤더니 동생도 다행 씨가 제 인생에 처음
여자친구가 궁금해서 함께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셋은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당에 도착하니 사촌동생이 이미 와 있었고 저는 그 다음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것이었어요. 사촌들과 함께 사촌동생과 고모에 관한 대화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며 다영 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영 씨가 우리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다영 씨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꾸며 입고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내 가족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라서 신경을 많이 써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영 씨가 방으로 들어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뭐야, 둘이 이미 아는 사이야? 혹시 실례지만 땡땡여고 출신이신가요? 사촌동생은 다영 씨를 보자마자 놀라며 본인이 나온 학교를 나왔냐고 다영식이 물어보았습니다. 다영 씨가 그렇다고 하자 사촌동생은 같은 학교를 나와서 알던 얼굴이라고 말했고 다영 씨는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다가 저는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먼저 자리를 뜨게 되었는데 사촌동생과 다영 씨는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병원에 다시 돌아가서 급한 일을 처리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핸드폰에 사촌동생과 다영 씨 둘 다로부터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촌동생의 전화가 걸려와 저는 매우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오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혹시 이다영한테 연락 받았어? 아니, 너 지금 퇴근해. 너희 둘이 어느 사이냐? 아니, 오빠. 땡땡여고 나왔는데 이다영을 어떻게 모를까? 걔 완전 일진이었어. 약한 애들 괴롭히고 송호 안 좋기로 유명했었어. 도대체 걔를 어디서 만났어? 무슨 소리야? 다영 씨가 얼마나 착한데. 다 가식일 거야? 걔는 고등학생 때부터 그랬어 아마. 오빠가 의사인 줄 알고 본심 숨기면서 그런 거겠지, 오빠. 설마 걔랑 결혼할 거 아니지? 그러면 내가 엄마랑 할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일단 끊어봐.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저는 너무 충격적인 소리여서 혼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본 다영 씨는 정말 쾌활하고 밝고 긍정적이었는데 일진이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본인에게 연락해서 당신 일진이었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정말 혼란스러웠는데 마침 다영 씨에게 전화가 오네서 받았습니다. 재미 씨, 퇴근했어요. 잠깐 만날래요? 저가 병원 앞으로 갈 거예요. 저는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고 병원 근처에서 다영 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다영 씨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촌동생으로 알고 있던 분인데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가 졸업 앨범을 찾아보니 맞았어요. 혹시 제게 대해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했는데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만날 수도 있었지만 사촌동생은 다영 씨가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고 언급하여 다른 사안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부분은 확실히 해소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가 항상 남에게 친절하고 사람을 아이로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직업에 대한 편견이 없어서 다영 씨와 제가 직업 차이에 대해 말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영 씨가 어릴 때 누굴 괴롭히거나 나쁜 인성을 보였다면 반대로 강하게 비판하실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하여 진지하게 다영 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히 어른들도 그에게 궁금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고등학교 때 누구를 괴롭히거나 그랬던 적이 있었나요? 네, 그랬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요? 제가 누군가를 괴롭힌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어요. 그 시기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누군가를 때리거나 괴롭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영 씨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다영 씨와 사귀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은 처음이라 저도 좀 당황했는데 다영 씨는 명백히 누군가를 괴롭힌 적은 결코 없었고 오히려 자신을 파괴적인 방향으로 이끌었고 흡연하고 학교에 안 가는 등의 사정을 통해 자신의 어려운 경험을 말해줬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다영 씨의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아프셨고 암으로 싸웠던 것 같아요. 정말 중환자실에도 들어가기도 했고 많이 힘들었다가 겨우 완치하신 것 같아요. 울면서 그 시절이 너무 힘들었을 때 엄마의 병실에 있는 식물을 보면서 마음을 많이 안정시킨 적이 있어서 성인이 되고 자연스럽게 식물 동호회까지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동시에 그때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많이 위로해 주어서 제가 의사라고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다영 씨 이야기를 듣는데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났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어서 특목고도 나왔거든요. 성적이 떨어지고 집에서 치료하며 학교에 가지 않았으니까 그 시절의 아버지와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다영 씨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확실해졌습니다. 아마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거나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엄마와 다영 씨의 어머님도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그렇게 아픈 것에 가족들이 당황하는 것도 공통되었어요. 사실 병원에서 일하면서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던 그 나이와 같은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도 모르게 더 친절하게 대해주곤 했습니다. 대하게 되는데 아마 엄마의 영향이 저에게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치하시거나 증상이 많이 개선된 분들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러한 경우는 모든 환자에게 공통된 감정입니다. 모두 안 아프시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다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촌동생이 오해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다영 씨에게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사촌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동생은 저에게 큰 소리로 할 말이 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오빠가 그러니까요. 여자들을 많이 만나보세요. 그것을 믿어요. 진짜로 공부만 해서 뭘 몰라도 너무 몰라요? 장난이냐고요? 그런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다고 하던데요. 오빠,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말해준 것은 당연히 고맙다고 생각해.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사촌동생은 제게 그 말을 믿냐고 화를 냈지만 저와 다영 씨는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다영 씨는 믿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또한 우리 가족들은 거짓말을 정말 싫어하니까 사촌동생이 자기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 날뛰니까 저는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할아버지께서 회사를 설립하셨고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해서 크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면 크게 혼을 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말 다정하셨던 분인데 거짓말을 하면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사촌동생이 너무 억울해하며 이야기했을 때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진심으로 이야기해준 것에 대해 당연히 감사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직접 말하기 전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동생도 나를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준 것으로 생각하며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입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를 잃은 슬픔이 당시에 너무 컸기 때문에 암에 걸린 다영 씨의 어머니 이야기를 듣자 나도 사람이라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라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더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했고 그래서 주변 친구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영 씨가 소중하게 다가와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영 씨를 믿는다고 말하자마자 사촌동생은 앞날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영 씨가 본인을 이해해 주셔서 고맙다며 울면서 제게 평생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영 씨 또한 걱정이 많았고 사촌동생을 보자마자 자기로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해심이 넓은 저와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남자로 태어나서 제가 프로포즈를 하지 않고 받게 된 것처럼 좋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후 그날 밤에 아버지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전하자 아버지는 다른 것은 묻지 않고 사람이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다영 씨를 먼저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인사시켰는데 다영 씨는 아버지께 얼마나 공손하게 대하던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버지님,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가 이 인삼주를 정말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아버지께서 술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저가 그걸 가볍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특히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술에 의존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옛날 전통주나 고량주에 흥미를 가지십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시고 단지 엄마가 그리워하실 때 혼자 마시시는 편이에요. 저도 대학생 때 현재보다 훨씬 더 시간을 아버지와 같이 술을 마셨을 때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많지 않아 아쉬운데요. 다영 씨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집에 올 때 인삼주를 준비해서 왔다고 합니다. 우리 세 명이 집에서 어색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영 씨는 중간에서 말을 가장 많이 하며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얘기가 어쩌다 나오게 되었는데 다영 씨는 본인도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아프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돌아가신 분은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에 고통을 함부로 이해하려 하면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더라도 그 말에 아버지는 정말 큰 감명을 받으셨고 다영 씨를 좋게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영 씨가 우리 집에 와서 인사했으니 저도 다영 씨 집에 가서 인사했는데 다영 씨 부모님은 제가 의사라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는지 저를 굉장히 환영해 주셨어요. 인사하러 가자마자 서방 오셨냐고 정말 몸이 부러질 것 같은 정도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물론 고모나 할머니가 오셔서 종종 음식을 가져다 주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아버지와 둘이 사니까 이렇게 차려 먹은 적은 없었거든요. 아버지께서도 요리를 하시고 제도 요리를 하지만 그래도 전업주부인 장모님과는 아무래도 손맛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손맛이 느껴지는 갈비찜과 잡채, 된장찌개 그리고 제가 좋아한다고 다영 씨에게 스쳐 지나가던 말했던 간장게장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식탁을 보고 너무 놀랐지만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장모님은 제가 요리를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는지 저를 부르실 때 의사 사위라고 하셨는데 장인어른도 그렇고 제 직업이 마음에 드신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제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알고 계셨는지 부모님에 대해선 딱히 깊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이후 개원할 계획이 있고 현재 모은 돈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 주셔서 모든 질문에 대답했어요. 제가 어떤 것에 능력이 있거나 자랑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집에 여유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자세히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내 대답은 어느 정도 보였을 거예요. 장모님은 계속 웃으셨고 두 분 다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행복했어요. 장인어른은 술이 너무 달다며 계속 마셨는데 그와 동시에 자기 집안이 꿀리지 않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신지 술에 취해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땡땡 기업에 오랫동안 다녔어요. 여기서 정확히 20년을 근무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여기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정말로 인정받는 기업이에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영 씨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영 씨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가 제 큰아버지가 소유한 회사였기 때문이죠. 그 회사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세우셨고 현재 회장은 우리 큰아버지라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제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 가족이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어서 존중과 배려를 했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고 시기가 적절하다고 느끼면 열어 말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영 씨 어머님의 건강 문제를 먼저 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는 다영 씨의 아버지를 칭찬하고 제가 자랑받았던 일만 언급했었어요. 또한 다영 씨 어머님이 예전에 암으로 고생하셨다는 이야기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건강하게 보이셔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함께 양가의 인사를 나누었어요. 마무리가 되었고 다행히도 서로 집안에서 좋게 대해주셔서 결혼 준비는 매우 순조롭게 시작될 것 같았는데
역시나 사촌동생이 기어코 결혼하는 거냐며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그렇게 남을 괴롭히고 돈을 좋아하는 애랑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저는 사람은 바뀌기 마련이고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는 것이 삶에 훨씬 더 좋다고 말했어요. 동생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고모에게 상황을 알렸고, 고모가 저와 아버지를 불러서 진지하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많이 고민하셨어요. 자기가 만난 다영 씨는 참하고 밝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는데요. 과거에는 노는 것으로 유명한 일진이었으므로 일치를 찾기 어려워 머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모는 당신께서 결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다영 씨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과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원해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나는 정말로 매일 대화를 나누었고 아버지는 다영 씨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다고 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하면 다영 씨에게 무리가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와 나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많은 위안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속으로는 허락을 했지만 나에게는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아들로서 항상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죠. 할아버지는 손주들이 모일 때 용돈을 주시면서 주변을 살피고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하신 이유를 이해했지만 엄마와 다영 씨의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공통점을 쉽게 놓지 못했습니다. 다영 씨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로 인해 집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소식을 듣고 차마 뭔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걸리느냐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해 줄 수 없었어. 그냥 항상 회사가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하면 넘어갔어.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왔는지 다영 씨는 본인과 결혼하기 싫은 거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일단 아버지의 의견은 뒤로 하고 다영 씨와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어. 신혼집은 우리 쪽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정말 안 그래도 병원 때문에 바쁜데 부동산에 갈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았어. 그래서 아버지와 다영 씨가 부동산에 다녀왔어.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예비 며느리가 참석하는 것은 좋지만 자꾸 무언가가 걸린다. 왜 그런지 궁금하다. 설마 아버지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아직도 같은 상황인 건가? 그런 것을 떠나서 어딘가 이상하게 걸린 느낌이야? 뭔가 염증을 느끼는 것 같아서 아버지는 다용 실화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제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집에서 열린 게 아니라면서도 다영 실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선택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말을 틱하게 꺼내는 것 같아. 아버지는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자 더 언급하지 않으셨어. 가족에게 화를 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 순간은 그냥 빨리 해치우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을 알아보는 중에 다영 씨는 상견례를 먼저 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한정식집을 예약하고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영 씨의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계셔서 우리는 쪽수를 맞추기로 하고 고모를 데려간다는 것을 미리 전달했고 저는 고모와 함께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영 씨의 고모가 반대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견례 자리에서는 최대한 티를 내지 말라고 미리 고모에게 부탁했습니다. 고모는 꺼림칙하지만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차 안에서는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꾹 참고 한 잔씩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다영식 부모님은 오셨고 우리는 아주 어색한 분위기에서 첫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서로 날씨부터 시작해서 음식에 대한 평가까지 겉으로 보이는 얘기는 먼저 시작했다가 본격적으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서 저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정식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는데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 대화의 시작은 예비 장인어른의 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저는 땡땡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정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게다가 그 분야에서는 잘 나가기도 해요. 어느 날 그 말을 듣자마자 상처받았던 건 내가 다영 씨의 과거 때문에 장인어른이 어디 다니는지에 대해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급하게 아버지와 고모의 표정을 보니 두 분 모두 당황해 하셨지만 애써 괜찮다는 척을 하고 계셨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가족이 그 사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 중이었는데 장모님이 화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재민이가 어머니일 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말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정직하게 자라서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지 상상해봅니다. 아마 어머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니에요. 사돈도 같은 병으로 아프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지금 건강하시니 얼마나 다행스러우신가요? 완치하셨다니 저도 정말 기쁩니다. 예, 전 아팠던 거예요, 엄마. 예비 장모님께서는 본인이 아팠다는 말을 처음 듣고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고 다영 씨는 급하게 장모님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 순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고모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아니, 다영 씨가 고등학생 시절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암에 걸리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전 살면서 암에 걸린 적이 전혀 없어요. 정말 순간적으로 머리에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고모는 다영 씨가 고등학교 때 방황했던 이유가 엄마의 암 때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넘어갔지만 너무 황당하다고 말씀하셨고 장모님과 장인어른 그리고 다영 씨는 정말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특히 장모님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크게 당황하셨어요. 저도 도대체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아 다영 씨에게 해명의 눈빛을 보냈지만 다영 씨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일단 이 자리가 끝나고 다영 씨에게 따로 물어봐야겠다 싶어 화제를 겨우 돌렸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애정이 남아있어서 최대한 겉으로는 좋게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던 중 우리 아빠 직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되었는데 아버지는 당당하게 본인이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자 장인어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장인어른에게 여쭤보았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고위 공무원이라고 믿었던 환경미화원 아이가 장난치는 사기꾼이 아니야. 당신 의사 맞아. 저는 아버지의 직업을 공무원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다영 씨에게 아버지가 되었던 것을 의미한 거예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한 번도 고위 공무원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분위기를 보니 다영 씨가 중간에서 거짓말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다영 씨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을 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돼서 결혼은 안 되겠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귀에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궁창 냄새가 나지 않아 우리한테 거짓말했다고 뭐라 할 상황은 아닌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이면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눈앞에서 욕한 것에 너무 분노해서 예비 장인어른께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렸습니다. 소리를 지르자 장인어른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며 내 멱살이 잡히자 일어나셔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떼어내고 계시며 예비 장인께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누구 멱살을 잡아 당장 파혼해. 그리고 당신, 그거 알아.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회사의 회장이 우리 근영이야. 그 회사 창업한 건 우리 아버지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예비 장인이 처음에는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도 어느 회사의 회장이라고 떵떵거렸습니다. 못된 고모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어 장인어른께 보여주자 장인어른은 크게 당황하여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는 술을 한 잔 더 마신 뒤에 큰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큰 오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땡땡 기업을 창업한 것처럼 갑자기 전화를 받고 이게 무슨 소리야? 라며 당연한 것을 물어보기도 전에 시간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칭 땡땡 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던 장인부는 큰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사색에 빠져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태도를 잘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서 그 아버지의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군요.
아니요. 저는 그쪽 집안과 얘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다영 씨에게도 너무 실망했어요. 우리 살면서 그를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버지와 고모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정말 장인어른은 말 그대로 신경질을 내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다 잘못했으니 일단 오해를 풀자고 하는데 우리 가족은 오해한 게 없었고 오히려 그쪽 집안의 거짓말에 속아 화가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해서 장모님을 쳐다보며 정말 상처받은 적이 없었냐고 물었더니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그렇게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영 씨와 결혼하려고 했던 이유가 같았습니다. 아픔을 겪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실은 새빨간 거짓이었다니 배신감이 몸을 휘둘렸다. 다영 씨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하자 다영 씨는 장모님처럼 입을 꾹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때 장인어른은 우리 아버지에게 자신이 모두 잘못했다며 회사에서 잘해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마음이 떨어진 것 같아서 비주얼릉어 저녀 역시 집으로 가자고 말했다. 그렇게 우리는 집으로 향하려고 했는데 장인어른은 실제로 우리에게부터 오해는 차차 풀자고 말했다. 가족은 차를 타고 우선 고모네 집으로 향하기로 했지만 운전하다가 눈물이 나와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복합적인 마음을 느껴 배신감과 허탈감, 모욕적인 감정까지 느껴져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습니다. 고모네 집에 도착하여 사촌동생을 보았을 때 너무 죄송한 마음에 더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촌동생은 제가 우는 것을 처음 보고 당황하여 왜 그러냐고 물었고 고모가 상견례 자리에 서 있던 사정을 다 말하자 다영이는 길길이 속닥거려서 길게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해하며 속은 것 같아 너에게 마음이 무릎을 탁 친다. 사촌동생이 오빠 문제가 아닐 거야. 걔는 사기꾼이라서 아니야.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어요. 오빠가 결국 파혼했다는 사실이 나에게 기쁘게 다가왔어요. 지금은 속이 더 시원해져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동생은 나를 위로해주며 결국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큰아버지께 연락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해보자고 하니 큰아버지는 마음고생한 것 같다며 한번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영 씨에게 속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아버지께 시궁창 냄새가 난다고 했던 것이 제일 속상했어요.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것이. 한 번도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자랑스러운데 그 앞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니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도 한동안 내면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불거진다. 나중에 큰아버지들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장인은 자신이 자랑했던 것과는 달리 특별히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의 설명으로는 회사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부서의 팀장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리고 큰아버지는 내가 중요한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자신이 처리해 주었다고 했다. 아버지가 큰아버지가 회장인 기업이라고 하니까 그럴 만한 것 같다. 날뛰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서 알게 된 건 그 중요한 직무를 위해 몇 년째 승진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통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할 텐데 이번에는 너무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다영 씨에게 정말 많은 연락이 와서 핸드폰이 마비될 정도였는데 저는 깔끔하게 발신자를 차단하고 번호까지 바꿨어요. 다영 씨는 오해가 있다고 얘기하며 풀자고 했지만 이미 다영 씨가 저를 속인 것과 장인어른이 우리 아버지를 무시한 것이 사실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했다. 다영 씨는 처음 나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병문 앞에도 찾아왔지만 나는 그런 다영 씨를 보며 아예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장인어른은 승진이 밀리자 내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로 억울하고 슬프다고 하소연을 했는데 장인어른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아니, 이제 장인어른도 아닙니다. 그렇게 나는 깔끔하게 그 집안과 연을 끊었고 사촌 동생이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라고 하며 나의 친구를 소개해 주어 그분과 긍정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워낙 크게 되었기 때문에 곧 결혼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사촌 동생의 친구입니다. 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좋아요. 아버지는 결혼식 전에 저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위로해 주셨는데 저는 아버지에게 그러한 모욕적인 말을 듣게 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촌동생이 진심으로 걱정을 표현해 준 것도 생각나고 마치 무엇에 홀린 듯이 믿은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사촌은 제가 어릴 때부터 순해서 사람을 잘 믿는 경향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가족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많이 상의할 계획입니다. 저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제 왜 어른들이 나중에 남는 것은 가족뿐이라고 말하는지는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파혼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귀천에 대한 직업은 전혀 상관없고 어떤 직업이든 자랑스럽게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 여러분들은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